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건설로서 성태경, 김현 두 연구원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기업평가 성태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기업평가 김현입니다. 오늘 저희는 건설업 세미나 계속되는 규제의 한파, 견조한 분양시장의 훈풍이라는 주제로 2021년 전망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2021년 건설업은 작년에 이어 수주 경쟁력이 여전히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한 해 주택가격 상승세가 유지되면서 분양시장은 호조를 나타냈고 이는 건설사의 재무구조 개선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규제 강화 등의 외부 환경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주택사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점은 사업 안정성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포트폴리오를 분산시킬 수 있는 다변화된 수주 경쟁력이 신용도 차별화의 키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트리플 B급 이하 중형 건설사에서는 주택사업 중에서도 정비사업 수주 경쟁력이, 그리고 A급 이상 대형 건설사에서는 해외 등 주택 이외의 사업에 대한 수주 경쟁력 확보가 중요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부문별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주택시장의 경우 다양한 전망과 정책이 오갔음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은 여전히 견조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건축 수주 역시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요. 연구원님, 이러한 흐름이 2021년에도 계속될 수 있을까요? 네, 2021년 건축 수주는 일단 작년보다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6.17 대책 여파로 정비사업을 좀 서둘러 진행하던 조합들이 일단 마무리가 되면서 일단 주택 수주는 좀 소폭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가운데 차트에서 볼 수 있듯이 2020년에는 사실 전국에 걸쳐서 주택가격 상승세가 나타났습니다. 수도권을 비롯해서 광역시, 광역도에까지 강한 상승세가 나타났는데 실제 매매 실거래가 기준으로 2006년 이후 가장 최고치를 기록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늘어나는 보유세 부담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전세 가격과 줄어드는 입주 물량을 감안할 때 주택 가격은 강보합세를 나타내고 분양시장의 호조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의 추가적인 부동산 대책이나 정책 기조 변화에 따라서 주택 가격과 분양시장 환경이 크게 변화할 가능성이 잠재된 점은 주택 사업의 리스크 요인도 남아 있습니다. 네, 그럼 해외 부문은 어떨까요? 저희 포트폴리오에서 차지하는 절대적 비중이 과거 대비 많이 줄어들긴 했는데 전반적인 수주 규모 같은 게 유의미하게 증가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네, 2020년 해외 건설은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중동과 중남미 지역에서 지연되던 계약들이 성사되면서 352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2021년에도 석유화학 부문에 대해서 선별적인 투자가 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은 전체 수주 금액은 카타르 노스필드와 같은 대형 프로젝트 수주 여부에 따라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일단 중동 지역의 균형 재정 유가가 여전히 높은 상황이고 아시아 지역 해외 발주도 좀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어서 전반적인 해외 사업 환경은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결국 유가 수준과 발주 계획 변경, 그리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공정 진행 차질 여부 등에서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주택 사업은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겠지만 해외에서는 이렇다 할 기대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럼 공공부문을 통한 건설 경기 부양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2021년 공공부문 수주 환경도 크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일단 SOC 예산 진행을 통해서 공공수주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 정부 SOC 예산은 26조 5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3조 3천억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일단 LH공사에 대한 정부 지원 예산도 크게 늘어났고 철도와 도로 부분에 대한 예산 증가도 컸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일단 대형 건설사의 주 수주 대상인 대형 프로젝트 비중이 낮고 예타 면제 사업이 본격화될 시점도 미지수인 점은 다소 부정적인 요인입니다. 당분간 공공수주 증가에도 불구하고 공공기성 감소세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2021년에도 주택사업이 건설사 영업 실적과 현금 흐름을 강하게 하드캐리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주신 대로라면 2021년의 영업 실적도 결국 전년도와 유사한 흐름을 보일 걸로 예상이 됩니다. 2020년에는 2017년에서 18년 주택 수주 감소로 인해서 외형이 축소되긴 했지만 기성 본격화의 영향으로 축소폭은 저희 예상 대비 작게 나타났습니다. 2021년에도 이러한 흐름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2019년 이후 수주 증가의 영향으로 트리플 B급 이하 중형 건설사들의 견조한 흐름이 더 눈에 띌 것 같습니다. 다만 수익성의 경우에는 우측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주택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던 2019년에 정점을 찍은 이후에 분양가 관리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하락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재무적인 측면에서의 2020년은 견조한 실적에 기반한 현금 흐름 확대로 레버리지 지표의 하락이 눈에 띄게 나타난 한 해였습니다. 2021년에도 전년 대비 개선폭은 축소될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차입금을 줄여나가면서 레버리지 지표가 개선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점은 등급 수준에 맞는 커버리지와 레버리지 지표의 달성 여부입니다. 좌측 차트를 보시면 주택 경기가 좋다 보니 수익성이나 커버리지 지표들은 대부분 등급 수준과 유사한 혹은 그 이상으로 우수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측의 레버리지 지표는 개선세에도 불구하고 등급 수준과의 괴리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2021년에는 업체별로 이 차이를 얼마나 줄여나갈 수 있느냐가 등급 변동의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양호한 흐름의 영업실적과 재무구조가 유지되면서 2020년에는 포스코건설, 계룡건설 산업 두 개사의 등급이 상향되었는데요. 저희 2021년에는 등급 변동을 나타낼 만한 업체들은 어떤 곳들이 있을까요? 네, 현재 긍정적 전망이 부여된 업체는 대림건설 그리고 한라 두 개사가 있습니다. 대림건설은 고려개발과의 합병을 통해서 사업 기반이 확대되고 재무구조 개선 추세가 이어지는 점이 반영되었습니다. 한라는 미주택 부문 수주 확대로 포트폴리오의 질적 수준이 개선되고 자산 매각 등을 통해서 재무구조도 개선되는 점을 반영하였습니다. 저희가 2021년 건설업 등급 전망에 대해서는 현재 시점에서는 중립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무구조 개선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사업 기반 확대가 나타나는 건설사의 경우 신용도가 차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현재 저희가 건설업 평가 방법론을 적용하는 27개 건설사 등급 현황입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실적과 재무구조, 등급의 핵심까지 모두 주택사업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데요. 사실 사업 안정성의 측면에서 보면 특정 부문에 대한 의존도가 이렇게 높아지는 게 꼭 긍정적이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이 부분이 향후 신용도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연구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일단 저희가 가장 지금 주안점을 두는 부분도 사업 포트폴리오, 주택 사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부분인데요. 좌측 차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건설사 포트폴리오는 2012년 이후 최근까지 크게 변동했습니다. 국내와 건축 비중이 높아지고 해외와 플랜트 비중이 크게 낮아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최근 상황을 지켜본다면 가운데 차트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와 해외 수주 모두 저희가 합산해서 다시 한번 재산출을 해볼 경우에 주택 수주 비중이 2020년 10월 말 기준으로 40%를 넘어섰습니다. 결국 이렇게 수주가 증가한다면 시차를 두고 건설사의 주택 의존도를 더욱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우측 차트의 건설사별 해외 수주를 살펴보면 2018년 이후 3개년간 상위 4개 건설사가 전체 해외 수주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들 건설사를 제외한다면 주택 의존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택 의존도 확대는 사업 포트폴리오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최근 분양시장 호조를 생각한다면 사업 포트폴리오 약화 우려는 기후에 그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좀 중기, 장기적으로 보는 신용평가의 시계를 감안한다면 이런 규제 강도가 높은 주택 부분에 대한 의존도 확대는 건설사의 사업 가변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결국 분양시장이 건설사 신용도 관점에서 매우 중요해진 상황입니다. 네, 최근의 분양시장은 그야말로 초강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놓는다로 팔린다는 말이 나올 정도니까요. 저희 청약 경쟁률도 높고 전국적으로 미분양도 크게 감소를 했습니다. 저희가 늘 우려하고 있었던 지방 미분양까지 급감을 하면서 좌측 차트 보시면 2020년 11월 말 기준 미분양 주택이 24,000세대로 2003년 5월 이후 최저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양시장 호조는 수요와 공급, 금리와 같은 거시경제와 규제 환경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여집니다. 특히 매매가 대비 낮은 분양가가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중앙에 있는 차트를 보시면 2014년 이후 매매가가 가파르게 상승 추세를 나타낸 반면에 분양가는 분양가 관리 강화로 상대적으로 더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결국 이 차이가 확대될수록 투자 수요가 늘어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견조한 전세 가격과 줄어드는 입주 물량을 고려하면 주택 가격이 당분간도 강보합세를 유지하면서 향후에도 이러한 흐름이 크게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여름 임대차법 시행 이후에 전월세 시장이 크게 요동친 것처럼 추가적인 정부 대책에 따라서 주택 시장과 분양 환경도 급변할 가능성은 언제나 잠재되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변경 이후에 추가 대책도 예고된 상황이라서 시장 변화를 예측하기가 더욱 어려운데요. 이런 시장의 불확실성 때문에 건설사들이 현 수준의 외형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의 주택사업 수주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한 불안감도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연구원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사실 그런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일단 전체적으로 주택사업 규모는 유지되게 될 걸로 보고 있고요. 그렇긴 하지만 규제 환경 변화에 노출된 정비사업 비중이 확대되면서 주택사업에서의 리스크도 함께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좌측 차트에서 보듯이 정비사업 비중은 확대 추세에 있습니다. 택지 공급이 줄어들었기 때문인데요. 최근 3기 신도시 공급과 관련한 택지 지정이 증가하였습니다만은 이러한 택지 신규 공급과 관련한 어려운 여건들을 고려할 때 과거 같은 큰 증가는 어려워 보입니다. 결국 정비사업 수주 경쟁력과 분양 역량이 더욱 중요해질 전망입니다. 다행히 우측 차트에서 보실 수 있듯이 재건축 연한이 도래하고 있는 90년대 중공주택 규모는 80년대 대비 약 3배 수준으로 늘어나는 예정입니다. 결국 정비사업 가능한 대상 물량이 증가할 예정입니다. 그렇긴 하지만 정비사업은 일단 일반 도급보다 인허가 과정이 어렵고 규제 변화에 취약하기 때문에 사업 진행상의 어려움은 훨씬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규제 환경 여하에 따라 사업 진행 속도와 규모가 변동할 수 있어 주택사업에서의 가변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2021년에도 건설업 크레딧의 주요 이슈는 주택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사업 측면에서는 분양시장 환경 변화가 가장 중요합니다. 매출과 실적에서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규제 강화에 따른 예정 원가율, 그리고 사업 진행 속도, 그리고 해외 사업에서의 발주 규모와 공기 지원 가능성 등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모니터링할 부분입니다. 재무적인 측면에서는 기성사업을 통해서 양호한 현금 흐름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택사업과 관련해서 운전자본이나 PF 보증 등의 자금 부담이 있긴 하지만 현재 양호한 분양률로 볼 때 그러한 리스크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낮고, 과거 대비 해외 사업의 절대 규모가 축소되면서 관련 매출 채권이나 미청구 공사의 확대 가능성도 제한적입니다. 다만 사업 다각화를 위한 투자 규모와 이에 따른 재무 구조 변화에 대해서는 좀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부문 발표가 이어지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기업평가 송종입니다. 김승범입니다. 건설업종에 이어서 2021년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산업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승범 연구원이 발표하는 반도체 전망 들으신 뒤에 제가 디스플레이 산업 전망 말씀드리고 당사가 주목하는 양산업의 주요 크레딧 이슈에 대해 설명드리는 것으로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1년 반도체 산업 전망입니다. 사업 환경, 영업 실적, 등급 전망 등은 대체로 양호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2019년 역성장했지만 2020년은 전년 대비 10% 이상 성장하면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먼저 가격 측면에서 기저효과가 있었습니다. 디램은 ASP 하락폭이 둔화되었고 낸드는 오랜만에 ASP가 상승 전환하면서 실적 개선을 이끌었습니다. 또한 다변화된 전방 시장을 보유하면서 포트폴리오 효과가 주요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020년 연초에는 코로나19 여파로 우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 시장만 부진했을 뿐 또 다른 주요 시장인 서버 그리고 PC 쪽은 좋았습니다. 비대면 문화 확산으로 예상치 못한 수요가 이를 보완해 주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2020년 업계 수익성은 개선이 되었습니다. 먼저 디램 쪽 보시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3사 모두 수익성이 저점에서 반등을 했고요. 약 40% 내외의 영업이익률을 회복하였습니다. 낸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나 낸드 수익성 개선이 반가운 점은 대부분의 업체가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하였거나 적자 폭을 크게 줄였다는 겁니다. 낸드 업계는 아직까지 경쟁 강도가 디램 대비 높고 업계 증설이 집중되는 시기에는 수요가 따라주지 못하면 가격 변동이 크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향후에도 낸드 수익성이 메모리 반도체 업계 실적 변동에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1년 반도체 업계에서 수요 전망은 나쁘지 않습니다. 견조하게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요. 2020년 부진했던 모바일 쪽은 기저효과로 일단 반등이 예상됩니다. 서버나 PC는 비대면 트렌드 확대에 따른 수혜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분기별로 약간의 변동성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반도체 수요의 우상향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기존 IT 기기의 데이터 저장 수요는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 5G, AI, 자율주행 등 새롭게 부상하는 산업들에 반도체가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디램이나 낸드를 대체할 상품이 여전히 나오지 않았고요. 가전, 자동차 등이 모두 전자기기화되는 상황에서 반도체 수요 기반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급 쪽은 경계해야 됩니다. 2021년은 낸드 쪽 중심으로 투자가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제 반도체 산업이 사이클 산업이고 대규모 장치 산업이다 보니 수급 불일치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제 업계 1위 삼성전자의 투자 계획은 공격적인 편입니다. 2020년 대부분의 업체가 투자 규모를 축소를 했는데 그 와중에도 삼성전자는 캐펙스를 늘렸고 이때는 이제 디램에 투자를 집중하였습니다. 올해 2021년에는 낸드 쪽 투자를 상당 수준 늘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낸드에서 올해 안에 대략 200단 이상의 낸드를 개발하고 2022년에는 양산 가동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에서 투자가 낸드 업계에 집중이 되면서 2021년 낸드 ASP가 하락 기조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1년 반도체 업계 실적은 전반적으로 양호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먼저 경쟁 구도 놓고 본다면 기존 업체들에게 유리한 환경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쪽에서 신규 플레이어들에게 좋지 않은 소식이 연달아 발생을 했었는데요. 디램 양산을 계획하던 칭화유니그룹이 회사채에서 디폴트를 냈고요. 128단 낸드를 개발하고 있던 YMTC가 사실 알고 보면 칭화유니그룹의 자회사입니다. 중국 쪽에서 향후 투자가 원활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SK하이닉스가 인텔 낸드 사업부를 인수하게 되면 낸드 쪽도 시장이 좀 더 집중화되면서 경쟁 강도가 완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업계 전반의 실적 측면에서는 디램 사업 실적 개선에 따라서 영업수익성이 좀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낸드 ASP 하락폭이 어느 정도인지가 내년도 메모리 반도체 업체의 실적을 결정할 주요 요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디스플레이 산업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의 디스플레이 불기와 적극적인 투자 기조 등을 감안하면 올해 전반적인 사업 환경은 여전히 비우호적일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러나 비대면 트렌드에 따른 IT 제품과 대화면 TV 수요 호조, 그리고 OLED 사업 실적 개선을 바탕으로 국내 업체들의 영업 수익성은 20년보다 개선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전반적인 재무 안정성 또한 개선 흐름을 견지할 것이라는 판단을 기초로 두고 있어서 등급 전망 중립적으로 제시합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이 닥친 작년 디스플레이 시장은 그야말로 극적인 한 해를 보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연초에는 감염병 확산에 따른 경기 침체 여파로 시황 부진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컸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응한 각국의 이동 제한 조치 시행, 또 재택근무 및 원격 교육 등의 활성화가 대형 TV 및 모니터, 또 노트북과 같은 IT 기기 수요를 대폭 끌어올리면서 상반기 이후 전방 시장은 가파른 수요 개선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그래프 통해 보시는 바와 같이 대형 패널은 모니터, 노트북, 태블릿 등 IT 패널이 19년 대비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출하량 확대를 이끌었습니다. TV도 전 세계 출하량 20% 중반을 차지하는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하반기 출하량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상반기 수요 감소 충격을 만회했습니다. 중소형 패널은 상반기까지는 스마트폰 수요 감소 영향을 피하지 못했는데요. 하반기 5G 신규 단말기 출시 등에 힘입어서 출하량이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아이폰 신규 5G 출시 효과 등에 힘입어서 하반기 OLED 패널 비중이 빠르게 상승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20년 LCD 패널 가격은 전방 세트 업체 수요 확대와 패널 업체들의 판가 인상으로 3분기부터 가파른 상승세로 전환됐고 이 추세는 4분기까지 이어졌습니다. 패널 가격 상승과 출하량 증가로 주요 업체들의 영업이익률은 3분기부터 반등했고요. 4분기에도 전분기 대비 양호한 매출 성장과 영업실적 유지하면서 상반기 실적 부진을 상당 부분 만회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당초 20년 수급 전망에 있어서 중요 변수 중 하나로 고려했던 것이 한국 업체들의 LCD 생산 능력 축소 계획이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모두 20년 내로 대형 LCD 사업을 종료하거나 또는 원가 경쟁력 낮은 국내 대형 패널 생산 능력을 상당 부분 축소할 방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상을 상회하는 전방 수요 강세와 계열사 등 주 거래처 요청에 대응하기 위해서 TV 패널을 IT 패널 생산용으로 전환하거나 또는 일부 패널 생산 능력을 조금 확충하면서 국내 LCD 캐파 가동을 올해 상반기 또는 연말까지 유지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올해 전반적인 사업 환경은 여전히 비우호적인 수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글로벌 디스플레이 시장은 LCD 초과 공급 부담이 여전히 적지 않고요. 또 산업 지배력을 보다 공고히 하기 위한 중국 업체들의 계속된 투자 계획 등으로 수급 민감도가 여전히 큰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코로나19가 앞당긴 비대면 기반 사회 환경 변화가 IT 기기의 양호한 수요 성장세를 뒷받침하면서 단기간 LCD 패널 시장의 우호적인 수급 구조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5G 및 다양한 신기술 기반의 잇따른 신규 단말기 출시가 스마트폰 교체 수요를 진작하면서 OLED 시장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 업체들은 차세대 기술로 자리매김한 스마트폰 OLED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적극적인 증설 투자에 나서면서 중소형 OLED 부분도 공급 경쟁이 점차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단기적으로는 삼성 디스플레이 시장 지배적 사업 지위가 크게 영향받지는 않을 것인데요. 증설 물량을 앞세운 중국 업체들의 시장 침투 노력이 주요 스마트폰 제조사에 대한 공급 경쟁, 또 판가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다소간 존재한다고 보여집니다. 올해 업계 전반의 영업 실적은 패널 가격 안정화, 또 가동률 상승 등을 바탕으로 20년 대비 개선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만 국내 패널 업체들의 본원적인 사업 경쟁력 또는 수익 구조 개선 정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OLED 시장에 보다 주목해야 할 것인데요. 국내 업체들은 전방 수요에 대응해서 LCD 생산 캐파를 당분간은 유지할 것으로 보이지만 전략적인 사업 방향성 면에서는 OLED와 같은 차세대 디스플레이 시장 공략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올해 대형 OLED는 프리미엄 TV 수요 호조 및 생산 능력 확대를 기반으로 20년에 이어 출하량 증가 추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올해 대형 OLED 패널 증가량의 출하량 증가 속도는 미니 OLED 등 진보된 LCD 기술 기반 TV 제품과의 시장 경쟁 속에서 시장 수용도를 보다 제고할 수 있는 가격 인하 수준, 또 TV용 이외에도 모니터용과 같은 중형 패널 제품 라인업 확충 여부에 좌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소형 OLED의 경우에는 올해 5G 보급 확산, 또 다양한 폼팩터 기반의 신규 제품 출시에 중간에 좀 송출이 중단된 것 같아서요. 다시 이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OLED의 경우에는 중소형 부분 이어서 말씀드릴 건데요. 올해 5G 보급 확산 또 다양한 신규 제품 출시에 힘입어서 20년 대비 출하량이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특히 작년 출시된 첫 5G 아이폰과 또 올해 출시 예정인 차기 제품 라인업 모두 OLED가 탑재되면서 OLED 침투율이 올해 40% 수준까지 빠르게 상승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점은 애플사의 주요 OLED 공급사인 국내 패널 업체들의 출하량 증가와 시장 지위 강화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보시는 슬라이드는 당사 유효 등급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산업에 대해 당사는 SK 하이닉스 그리고 LG 디스플레이의 신용 등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요 등급 넘버 및 등급 변동 요인은 슬라이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반도체 산업과 디스플레이 산업에 대한 전망을 들으셨습니다. 각 산업별로 당사가 주목하고 있는 주요 크레딧 이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반도체 산업에서는 SK 하이닉스 U 등급을 보유하고 있고, 아무래도 하이닉스와 관련해서 당면한 가장 큰 이슈는 인텔 낸드 사업부 인수 영향일 것 같은데요.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장단이 뚜렷한 거래입니다. 낸드 시장은 현재 DRAM 시장보다는 경쟁 강도가 높습니다. 1위 삼성전자가 30% 이상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지만 점유율 10% 이상인 업체가 5개 정도 포진되는 상태입니다. 인수 완료 시점에서는 SK 하이닉스의 점유율 기준 낸드 시장 지위가 곧바로 2위로 올라서게 됩니다. 교섭력의 긍정적인 요인이 될 것이고 장기적인 사업 경쟁력 강화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수 규모는 국내 M&A 역사 중에서도 역대급입니다. 10조 원을 상회하고 있고 올해 말까지 계획된 1차 지출 금액만 해도 8조 원이 넘습니다. 자연스럽게 재무 부담이 즉각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인수에 따른 조달 계획이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차입 규모, 외부 자본 조달 규모 등이 구체화되는 시점에 사업 경쟁력 강화 효과와 재무 부담 확대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신용 등급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네, 다음은 디스플레이 산업의 크레딧 이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한 해 워낙 실적 우려가 컸고 중국 업체가 부상하다 보니 국내 디스플레이 산업의 중장기 사업 경쟁력에 대한 궁금증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중국의 디스플레이 굴기는 국내 업체들의 사업 경쟁력에 아주 구조적인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데 대해서는 이견 없으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중국의 LCD 생산 능력은 2020년에 이르러서는 점유율 기준 70%를 넘어서는 등 한층 공고한 지배력을 갖추게 될 것이고요. OLED 시장에 대한 공세도 강화되면서 국내 업체들의 시장 지위를 계속해서 압박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산업위험 방향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 필요하다는 시각 저희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국내 업체가 갖고 있는 기술 리더십, 또 현재 OLED 시장의 확고한 시장 지위, 또 강력한 고객 기반 등을 감안하면 중국의 거센 추격 속에도 향후 1, 2년 내에 시장 지위와 시장 변화에 대한 대응력이 급격히 훼손될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결국 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한 차세대 기술과 시장 선점 여부가 중장기 경쟁력과 신용도 방향성 좌우할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올해는 대형 OLED 성장 궤도 안착과 중소형 OLED 시장 지배력 유지 여부가 국내 디스플레이 산업의 주요 당면 과제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2019년에서 2020년까지 LG 디스플레이 신용등급이 가파르게 하락해 왔습니다. 여전히 비우호적인 사업 환경 요인이 산재한 상황인데 현 신용도의 유지 여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당사는 20년 2월 LCD 시장에서의 약화된 경쟁력, 또 높아진 재무 부담 감안해서 등급을 싱글 A 플러스로 하향 조정하고 안정적 등급 전망 부여했습니다. 현재 등급 전망은 2019년까지 대폭 늘었던 투자 부담이 앞으로 완화될 것이라는 예상하고 20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OLED 성과 창출을 통해서 점진적인 수익 구조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는 작년 3분기 또 4분기 영업 흑자 기조 유지하고 올해는 연간 영업이익 창출과 EBITDA 증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크게 세 가지 요인의 근거를 두고 있는데요. 첫째는 IT용 LCD 패널 수요가 LCD 이익 창출력을 뒷받침하고, 둘째, 애플 아이폰에 대한 스마트폰 OLED 출하량이 20년보다 대폭 늘어나면서 상반기 전통적인 비수기 영향을 보완할 전망이고요. 마지막으로 대형 OLED 출하량은 20년 기준 약 400만 장에서 올해는 600만 장 이상 늘어나면서 전체적인 이익 구조의 가시성이 19년에서 20년보다는 개선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0년 기준 순차입금 EBITDA 지표는 3배 수준 기록하면서 등급 변동 요인의 하향 기준치 2.5배를 넘어설 것인데요. 2021년 기준으로는 현 등급 수준에 부합하는 수치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이것 또한 현 등급 전망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올해 OLED 사업을 중심으로 한 수익 구조, 또 현금 창출력 개선 정도와 재무 역량 축적의 정도가 향후 1, 2년 LG 디스플레이 등급 유지 여력의 개선 정도를 결정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체 유효 등급 추이는 보시는 슬라이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산업 전망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정유 산업 발표가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유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송수범 수석연구원입니다. 이번 정유업 산업 전망 세션은 불확실성의 시대, 정유업계 등급 차별화 시작되나? 라는 주제를 다루어 보겠습니다. 동 세션은 정유산업 2020년 리뷰 및 2021년 전망, 신용등급의 2020년 동향 및 21년 방향성 전망이라는 4가지 세부 챕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2020년 정유산업 리뷰입니다. 20년 정유산업에 있어서의 가장 큰 특이점은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및 장기화 영향으로 원유 수요가 대폭 급감했다는 것입니다. 원유 수급 구조는 2019년까지 미국 셰일오일 증산 등으로 공급 과잉 상태가 지속되었고, 이에 오펙을 중심으로 감산 기조가 이어져 왔습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원유 및 석유 제품 수요가 대폭 감소하였으며, 이러한 수요 감소분이 산유국 감산 및 셰일오일 업체 파산 등으로 인한 공급 감소분을 크게 상회함에 따라 정유 산업 내 수급 구조 불균형이 심화되었습니다. IEA 세계에너지기구는 2020년 일평균 원유 수요량이 9억 1,300만 배럴로 19년 대비 9.2%나 감소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유 및 석유 제품 수요 감소로 2020년 내내 유가 및 정제 마진 약세 현상이 지속되었습니다. 두바이 기준 국제 유가는 주요 산유국의 증산 경제, 코로나 팬데믹 확산에 따른 영향 등으로 20년 4월에는 배럴당 20달러 수준까지 급락하였습니다. 이유로는 오펙 플러스의 감산 합의, 세계 각국의 경제활동 확대 등을 바탕으로 점진적인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020년 정제 마진 및 제품 스프레드 리뷰입니다. 정유 산업의 수익성을 결정하는 정제 마진은 2018년 이후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석유 수요 감소, 중국의 신규 정제 설비 가동 등으로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20년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석유 제품 수요가 대폭 감소하면서 정제마진 하락폭이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20년 3월부터 7월에는 마이너스 수치까지 나타났습니다. 20년 10월 이후로는 주요국 경제활동 재개로 정제마진이 배럴당 1, 2달러 수준으로 상승했지만 과거 수준인, 참고로 2017년과 18년 2년간의 평균 정제마진은 배럴당 6.5달러였습니다. 이러한 과거 수준에는 크게 못 미치는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정유업계의 석유화학 부문은 상당 부분 PX 제품에 집중되어 있는데요. PX 제품 스프레드는 중국의 대규모 증설과 글로벌 경기 부진 영향으로 2019년 2분기부터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고요. 20년에는 코로나로 섬유 및 의류 등 전방 수요가 크게 감소함에 따라 3분기에는 PX 스프레드가 손익분기점인 톤당 250달러 내외 밑으로 하락하였습니다. 윤활기유의 경우 20년 월평균 스프레드가 19년 대비 약 20% 하락했고요. 다만 윤활기유 원료인 UCO를 생산하는 정제설비 가동률이 하락하면서 윤활기유 공급량 자체가 감소함에 따라 타 석유 제품에 비해서는 비교적 양호한 스프레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유업체 실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그리 크지 않은 수준입니다. 2020년 업계 실적 리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유가 하락에 따른 재고 관련 손실 발생, 정제마진 및 석유 제품 스프레드 약세에 따른 마진 손실 등으로 2020년 정유업계는 사상 최대의 어닝 쇼크를 겪었습니다. 정유 사사는 20년 1분기에 무려 4.4조 원의 합산 영업적자를 기록했고요. 2분기에도 영업적자 상태가 지속되었고 3분기에도 예상보다 실적 개선이 지연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한편 최근 수년간 정유업체 상당수는 석유화학 관련 대규모 투자를 막 완료했거나 아직도 투자를 진행하고 있어서 재무부담 증가 추세가 지속되어 왔습니다. 20년 초에는 IMO 2020 시행에 따른 영업 및 재무실적 개선이 기대됐지만요. 예상치 못한
대규모 어닝 쇼크가 발생하면서 오히려 업계 재무 부담이 더욱 가중되었습니다.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실제로 정유사사 합산 순차익금은 2019년 말 21.3조 원에서 20년 9월 말에는 27조 원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정유산업 리뷰를 마치고 21년을 전망하여 보겠습니다. 먼저 원유 수급 구조의 경우 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수요 급감으로 초과 공급이 크게 확대되었으나 21년에는 단기적인 공급 부족 가능성도 예상되는 등 정유산업 내 수급 구조 불균형 상태가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21년 원유 수요는 코로나 백신 개발 및 접종에 따른 효과, 주요국의 경제활동 확대 등으로 20년 대비해서는 6에서 7% 증가할 것으로 세계 에너지 기관들이 전망하고 있고요. 원유 공급은 20년 생산 광부 중단, 셰일업체 파산, 정유업계 투자 축소, 그리고 증설 프로젝트 지연 등의 영향을 감안하면 평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일시적인 원유 공급 부족 및 유가 급등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 양상을 감안하면 석유 제품의 뚜렷한 수요 증가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여지고 글로벌 원유 재고 증가 상태, 오펙 플러스의 증상 가능성, 미국 셰일 오일 생산이 재개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21년 유가는 점진적인 상승세를 보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021년 정제마진 및 업계 실적을 전망하여 보겠습니다. 21년에는 주요국의 경제활동 확대로 석유 제품 수요의 절반을 차지하는 운송용 제품, 즉 가솔린, 등유, 중유 등의 마진이 점차 회복될 전망입니다. 다만 항공유의 경우 국가 간 이동이 여전히 제한되면서 수요 위축과 마진 하락 상태가 계속될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2021년 정제마진은 20년 수준에 비해서는 일부 상승하겠지만 과거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비정유 부문의 경우 21년에도 PX 공급 과잉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코로나19 장기화 양상, 글로벌 PX 재고 증가 등을 감안하면 역시 스프레드 개선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활기유는 21년에는 운송량 증가 등으로 스프레드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나 정유업체 실적에 미치는 수준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처럼 2021년에는 정제마진 및 PX 마진 개선이 지연되면서 업계 실적 개선 시기에 불확실성이 여전히 상존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정유업계 전반이 최근 원료 다각화 및 폴리올레핀 제품 증설 투자를 진행하고 있어 재무부담 확대 상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세 번째 챕터, 2020년 정유업계 신용등급 동향입니다. KR이 유효 등급을 부여한 정유업체는 2019년까지 AA-에서 AA+의 매우 높은 신용등급을 보유하고 대체적으로 안정적인 등급 전망을 유지하여 왔는데요. 20년 상반기에는 정유업체 4개사인 SK이노베이션, SK에너지, S-오일, SK인천석유화학의 등급 전망이 부정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4개 업체들은 실적 약화 및 증설 투자 부담 등으로 2018년 19년 이후 주요 지표가 등급 하향 요인을 이미 충족한 상태였고요. 20년 상반기에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면서 재무부담 증가 상태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어 20년 12월에는 재무부담이 확대된 상태에서 자체적인 영업현금 창출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 3개사 SK에너지, S-오일, SK인천석유화학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흑자 기조에도 불구하고 19년 이후 등급 하향 요인을 충족한 가운데 영업 및 재무실적 회복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SK루브리컨츠의 등급 전망도 부정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만 SK이노베이션의 경우 영업 및 재무 실적이 약화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루 광부 매각대금 약 1조 원 유입 전망, 자회사인 SKIET의 IPO 추진, SK루브리컨츠의 지분 매각 추진 등으로 예상보다 재무구조 개선 시기도 앞당겨질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부정적 등급 전망을 유지하고 당분간 재무구조 개선책을 모니터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자, 마지막 챕터입니다.
그렇다면 KR은 2021년 정유업계 등급 방향성을 어떻게 전망하고 있을까요? 작년 발생한 대규모 어닝 쇼크와 이로 인해 증가한 재무 부담, 21년의 실적 개선 불확실성 전망 등을 감안하면 당분간 정유업계 신용도는 하방 압력이 증가한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2021년에도 정유업계 등급 전망은 부정적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과거에는 정유업계 신용 등급이 매우 높은 신용도인 AA급에 집중된 가운데 SK에너지, GS칼텍스, S홀 등의 3사는 AA 플러스의 동일한 등급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2000년 12월에 SK에너지와 SO일 등급이 AA 제로로 하향되고 SK인천석유화학은 A급인 A 플러스로 하락하는 등 드디어 정유업체 간 신용등급 차별화 국면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영업실적 저하에도 불구하고 축적된 재무 완충력과 투자부담 분산 등으로 통제 가능한 재무구조를 유지한 업체는 현재의 신용등급을 유지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영업실적 저하 및 이로 인해 증가한 재무부담을 실적 회복 또는 재무구조 개선책 등을 통해 방어하는 업체는 부정적 전망 하에서 추가적인 실적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20년 12월 등급 하향에도 불구하고 영업실적 저하 및 재무부담 확대 상태가 중장기적으로 지속되는 업체는 실적 모니터링을 계속하면서 추가적인 신용도 조정 가능성도 여전히 검토할 예정입니다. 즉, 중기적으로 정유업체 신용도 방향성과 관련한 핵심 모니터링 팩터는 등급 수준에 부합하는 재무 안정성 유지 또는 회복 여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유업 산업전망 세션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석유화학 산업전망 발표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기업평가에서 석유화학을 담당하고 있는 유준희 수석연구원입니다. 이번 시간엔 업체별 실적 차별화 지속될까라는 제목 하에 2020년 석유화학 업황을 돌아보고 2021년을 전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올해 석유화학 기업들의 실적 차별화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이에 따라 신용도 역시 차별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2020년) 석유화학 업황은 2019년에 이어 하락 사이클을 보였습니다. 다만 세부적으로 봤을 때 올레핀 계열 제품은 선방했고 방향족 제품은 부진하였습니다. 왼쪽과 가운데 그래프를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에틸렌 프로필렌 그리고 PE, PP의 경우 포장재, 의료, 방역용 수요 증가와 공급 차질 등으로 2020년 연중 스프레드가 우상향하였습니다. 반면 PX, SM 등의 방향족 중간 원료는 섬유, 의류, 자동차 수요 부진 여파, 중국의 증설 부담 확대 등으로 스프레드가 저조하였는데요. 그것을 오른쪽 그래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M 스프레드가 4분기에 일시적으로 반등한 것은 LG화학 50만 톤 SM 공장 가동률 조정 영향이 컸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러한 업황 속에 국내 NCC 기업들은 제품 포트폴리오에 따라 실적이 차별화되었습니다. 크게 3개 그룹으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요. 우선 다각화된 포트폴리오를 보유한 업체로 LG화학과 롯데케미칼을 들 수 있습니다. LG화학은 견조한 이익 창출을 보여준 반면 롯데케미칼은 다각화된 제품 구성에도 불구하고 2020년 3월에 있었던 대상공장 화재 영향으로 실적이 부진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방향족 비중이 높은 SK종합화학과 하나토탈이 있습니다. 두 업체는 수급이 악화되었던 방향족 제품 영향으로 실적이
부진하였습니다. 가운데와 오른쪽 그래프에서 두 업체의 이익 창출이 피어 대비 저조하였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올레핀 중심의 제품 포트폴리오를 가진 여천 NCC와 대한유화가 있습니다. 두 업체는 주력 제품의 수급이 양호하여 피어 대비 높은 수익성을 시현하였습니다. 다운스트림의 경우 업스트림과 비교해서 실적이 양호하였습니다. 판매량 감소, 가격 하락 등으로 매출은 줄었지만 저유가 수혜 등으로 수익성은 개선되었습니다. 일부 제품은 저유가 수혜에 더하여 코로나19로 인한 특수를 누리면서 수급이 타이트해짐에 따라 이익 창출이 확대되었는데요. 한화솔루션의 LDPE는 포장재 수요, 금호석유화학의 MB라텍스는 위생장갑 수요, 이수화학의 랩 IPA는 세제 및 손소독제 수요가 증가하면서 스프레드가 확대된 결과 수익성 개선이 뚜렷하였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하나솔루션의 케미칼 부분과 금호석유화학 그리고 이수화학의 분기별 영업이익률이 우상향하며 전년 동기 대비 높은 수준을 보여준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2021년 석유화학 산업에 대한 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2021년 유가는 배럴당 40에서 55달러의 밴드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러한 저유가 기조를 감안할 때 NCC 기반의 국내 석유화학사들의 원가 부담은 크게 상승하지 않을 것이고 ECC 대비 원가 경쟁력도 개선된 수준이 어느 정도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수요 측면에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제약되었던 경제활동이 정상화될 경우 기저효과, 각국의 경기 부양책 등으로 뚜렷한 반등을 보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IMF, OECD 등 국제기관은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이 올해 약 5%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선진국의 회복과 더불어 중국, 인도의 강한 반등이 전반적인 수요 증가를 견인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요 성장에 힘입어 올레핀 계열 수급은 양호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에틸렌, PE의 경우 비록 중국의 증설 부담이 있지만 경기 회복에 따른 수요 반등을 고려할 때 수급이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2020년에 증설된 물량이 소화되는 기간을 감안하면 올해는 상저 하고의 여파를 보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프로필렌, PP는 전방의 수요 기반이 견조하고 정유사의 FCC 가동률 회복이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되어 올해 상반기까지 수급이 양호할 것으로 봅니다. 다만 중국을 중심으로 한 PDH 증설 계획 물량이 많아서 하반기에는 공급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 수급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올레핀 계열과 달리 방향족 제품은 올해도 공급 과잉이 지속되면서 마진이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올해 섬유, 의료 등의 수요 회복이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는데요. 이에 따라 PX 수요 반등이 약할 것으로 봅니다. 올해 PX 증설 물량이 전년보다 축소되긴 하지만 여전히 수요 증분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마진 약세가 지속될 것으로 봅니다. SM의 경우는 올해 중국의 증설 물량이 많아 자동차, 가전 등의 전방 수요 회복에도 불구하고 공급 과잉이 심화되면서 마진이 약세를 보일 것으로 봅니다. 다운스트림의 경우 수급 상황이 제품별로 상이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2020년 수요가 급증했던 MB라텍스는 올해도 수요 성장세가 이어지면서 주요 업체들의 증설에도 불구하고 타이트한 수급이 이어질 것으로 봅니다. ABS는 올해 상반기 수급이 양호하겠지만 하반기 들어 중국 치메이의 증설 등으로 공급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고요. MEG는 폴리에스터 수요 회복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어 마진 약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리고 BPA 등의 패널계 제품은 자동차, 가전에 사용되는 폴리카보네이트 수요 반등에 힘입어 양호한 마진을 보일 것으로 전망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업황 전망을 토대로 국내 NCC 기업들의 실적을 전망해 보면 2021년에는 매출과 이익 모두 전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른 수요 반등이 실적 개선을 견인하는 주된 요인이 될 것으로 봅니다. 특히 롯데케미칼의 경우 업황 회복에 대상공장 재가동까지 더해져서 다른 NCC 기업들보다 실적 반등폭이 클 것으로 전망합니다. 다만 NCC 기업들의 제품 포트폴리오에 따라서 실적 반등폭이 차별화될 것으로 보는데요. 이와 관련해선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회복으로 영업현금 창출이 증가하는 반면 진행 중이던 투자 일단락 등으로 투자 지출은 감소하면서 NCC 기업들의 올해 순차입금은 2020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따라 NCC 합산 기준으로 볼 때 2021년 커버리지와 레버리지 지표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오른쪽 그래프에서 순차입금 EBITDA 추이를 보시면 2020년에 1.5배를 상회하며 더브레이크 가이드라인을 벗어난 것으로 추산되는데요. 올해는 1.5배 이하로 다시 하락하면서 더브레이크 가이드라인 안쪽으로 회복될 것으로 봅니다. 여기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업황 호조를 보였던 2017, 18년에는 신용도 상승 쪽에 무게중심이 실렸지만 2020년에는 업체마다 실적이 차별화되면서 신용도의 상승과 하락 모멘텀이 동시에 나타났습니다. 2021년에도 이러한 차별적인 신용도 변화 양상이 이어지면서 석유화학 산업의 등급 전망은 중립적일 것으로 봅니다. 부정적 등급 전망이 부여되어 있는 SK종합화학, 하나토탈은 방향적 업황 부진 전망을 고려할 때 신용도 하방 압력이 클 것입니다. 반면 하나솔루션은 부정적 등급 전망이 부여되어 있지만 케미칼과 태양광에 기초한 영업실적이 양호하고 최근 유상증자를 발표했죠. 그 유상증자와 또 자산 매각 등을 통해서 재무구조 개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용도 방향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긍정적 등급 전망이 부여되어 있는 금호석유화학, 이수화학, 한솔케미칼의 경우 주력 제품의 실적 호조가 지속되면서 개선된 재무 안정성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신용도 상승 모멘텀이 클 것으로 봅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크레딧 이슈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업체들의 제품 포트폴리오가 상이하여 실적 차별화가 지속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앞서도 언급을 하긴 했는데요. 국내 NCC 기업들은 저마다 제품 포트폴리오가 다릅니다. 오른쪽 그래프에 나타난 것처럼 LG화학, 롯데케미칼은 제품 다각화가 잘 되어 있는 편이고요. 하나토탈, SK종합화학은 PSSM 등 방향적 비중이 큰 편입니다. 그리고 여천 NCC, 대한유화는 올레핀 중심의 제품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서로 다른 제품 포트폴리오로 인해서 2020년 업체마다 실적이 차별화되었는데 올해도 이러한 차별화 양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방향적 비중이 큰 하나토탈, SK종합화학의 실적이 피어 업체 대비 부진할 것으로 봅니다. 두 업체 모두 최근에 투자, 배당 부담으로 차입금이 크게 증가하면서 재무 위험이 상승한 상태인데요. 예상되는 실적을 감안할 때 재무 안정성 회복이 더딜 것으로 추정되고 신용도 하방 압력이 높을 것으로 봅니다. 한편 다운스트림 업체들은 개별 수급에 따라 신용도 방향성이 다르게 나타날 것입니다. MB라텍스를 가진 금호석유화학, 랩 IPA를 가진 이수화학, 과산화수소 및 퀀텀닷 소재를 보유한 한솔케미칼은 제품 수급 전망이 양호한 편이고 재무 안정성 개선이 뚜렷해서 상승 모멘텀이 클 것입니다. 두 번째 이슈는 NCC 업체들이 재무 안정성 방어를 위한 재무 정책을 수립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LG화학, 롯데케미칼은 여전히 투자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합니다. LG화학은 자동차 전지 관련된 투자, 롯데케미칼은 인도네시아 NCC 증설 투자와 같은 대규모
설비 투자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SK종합화학, 하나토탈, 여천 NCC 등 여타 NCC 기업들은 투자가 일단락되거나 일부 투자가 철회되어 투자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봅니다. 이와 같이 업체들이 재무 안정성을 방어하기 위한 재무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 점은 저하되고 있는 재무 안정성 제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석유화학 산업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유통업에 대한 발표가 이어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기업평가에서 소매 유통업을 담당하고 있는 최한승 수석연구원입니다. 작년 12월 이후 확진자가 재차 급등하고 국내 백신 보급이 지연되는 등 코로나19의 위협이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으로의 채널 시프트 가속화가 2021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2020년의 기저효과와 업체들의 영업 효율화 노력 가시화로 업계 전반의 영업 실적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비우호적인 사업 환경 하에서 그 폭은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이고 유통업계의 신용도 하방 압력이 2021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번 세미나에서는 업태별 2021년 사업 환경을 전망하고 업계 전반의 신용 등급 방향성과 주요 크레딧 이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경제 회복에 따른 수출 증가와 설비 및 IT 투자 재개 등에 따라서 국내 경제는 소폭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저하된 소득 여건과 높은 가계부채 부담, 최근의 코로나19 재확산세 등이 2021년 민간 소비 회복의 폭을 제약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2020년 9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서 할인점과 SSM의 영업활동 제한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통 상업보존구역 범위 확대, 영업제한 대상 확대 등도 추진되고 있어 유통업 관련 규제 리스크의 영향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소비자들이 온 오프라인을 넘나들며 가격을 비교하는 등 소비 패턴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유통 채널에 상관없이 경쟁 강도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특히 온라인의 성장 여력이 제고되면서 투자자 유치 환경이 개선되었고 이커머스 업체들이 유상증자 등을 통해 재무 구조를 개선시키고 확충된 자본을 기반으로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한 경쟁을 지속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또한 11번가를 통한 아마존의 한국 진출 등 경쟁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네이버와 CJ그룹과의 전략적 제휴 등 대형 업체들의 합종 연행도 이어지고 있어 업계 전반의 높은 경쟁 강도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사업 환경 하에서 개별 업태의 실적 방향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화점입니다. 2020년 백화점 업종은 명품 및 가전, 가구 판매 호조에 따른 구매 단가 증가에도 불구하고 중저가 패션 상품 소비 부진과 온라인으로의 소비 이동으로 구매 건수가 급감하여 2020년 3분기까지 판매액이 전년 동기 대비 11% 감소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구매 건수가 소폭 회복되고 명품 구매 증가에 따른 구매 단가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중저가 패션 상품을 중심으로 한 채널 시프트의 영향으로 회복의 폭은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명품 브랜드의 경우 수수료율이 낮기 때문에 수익성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명품 이외의 상품 판매 증가를 통한 수익성 개선 여부를 중심으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할인점입니다. 구매 건수 감소로 기존점 매출은 감소세가 이어졌지만 온라인을 통한 생필품 구매가 증가하면서 2020년 3분기까지 판매액이 전년 동기 대비 3.2%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코로나19의 여파로 외출 및 이동을 자제하면서 구매 건수는 감소했지만 구매 단가가 크게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났는데요.
2021년에는 내정 고객의 점진적인 회복과 온라인 매출 성장이 예상되지만 비효율 점포에 대한 구조 조정, 그리고 비식품 카테고리 매출 감소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서 성장률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커머스 업체의 식품 카테고리 강화에 따라서 경쟁 심화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반면 점포 구조 조정을 통한 영업 효율화 가능성도 존재하고 있어 수익성의 긍정적인 요소와 부정적인 요소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이에 진행 중인 비효율 점포 구조 조정 효과 발현 여부를 중심으로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편의점의 경우 판매 증가세가 2020년도에도 이어졌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계약 연기와 나들이 감소 등으로 구매 건수가 감소했지만 근거리 업태 선호도 상승과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면세점 담배 수요의 편의점 회기 등에 따라서 구매 단가 상승하면서 판매액 증가를 견인했습니다. 다만 업태 전반의 성장이 둔화된 가운데 영세 슈퍼의 편의점 전환과 은퇴자의 창업 등으로 점포수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점포당 매출의 감소폭이 확대되었습니다. 유동인구 회복에 따른 구매 건수 증가가 예상되지만 온라인과 배달의 민족 비마켓과 같은 퀵커머스와의 경쟁을 감안할 때 점포당 매출의 감소세가 2021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점포수 경쟁 시기에 출점했던 점포들의 재계약 시즌이 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코리아세븐의 점유율 하락과 이마트24의 점유율 상승 등 업계 경쟁 구도의 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코로나19 이후 담배 매출 비중 감소와 음료 매출 비중 증가 등 상품 믹스 개선에 따른 수익성 개선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또한 필요합니다. 소비 패턴의 변화와 IT 기술의 발달, 물류망 확충 등으로 온라인은 높은 성장세를 기록해 왔는데요. 코로나19를 계기로 비대면 채널로의 소비 이동이 가속화되면서 온라인은 소매 판매액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소비 채널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특히 상품 특성상 온라인 구매가 적었던 음식료품의 경우에도 온라인 침투율이 20%를 상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른쪽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경기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종료 이후에도 소비자들의 온라인 채널에 대한 이용 의향이 높은 수준입니다. 2020년의 가파른 성장이 부담으로 작용하겠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고요. 특히 온라인 침투율이 낮았던 음식료 및 의류의 온라인 매출이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공급자 증가와 대형업체의 합종 연행 등 경쟁 강도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가격 이외의 차별화 요인이 부재한 온라인 채널의 특성을 감안할 때 소비자들의 온라인 채널 선호도와 이용 빈도 상승 여부, 그리고 이커머스 업계의 경쟁 강도 변화 등을 중심으로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업태별 사업 환경 하에서 소매 유통업계는 2020년의 기저효과로 수익성이 소폭 회복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정 고객의 점진적인 회복 등 기저효과와 업계 전반의 영업 효율화 효과 발현은 영업 수익성의 긍정적인 요소인 반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민간 소비의 더딘 회복세와 온오프라인의 높은 경쟁 강도는 실적 회복의 폭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비우호적인 사업 환경 하에서 오프라인 투자 재원을 온라인으로 재배분하는 등 투자 규모 조절이 예상되고요. 보유 중인 영업자산을 활용한 대규모 자금 확보를 계획 중인 점을 감안을 할 때 재무 안정성은 2020년 대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0년 당사는 이마트와 홈플러스의 신용 등급을 하향 조정하였으며 롯데쇼핑의 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소비 패턴 변화에 따른 주력 사업의 현금 창출력 저하, 변화된 소비 패턴 충족을 위한 투자 부담 지속, 온라인 등 신사업에서의 성과 창출 지연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2021년도에도 소매 유통업계 신용도 하방 압력은 여전히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0년의 기조효과에도 불구하고 비우호적인 사업 환경 하에서 단기간 내 유의미한 실적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진행 중인 영업 효율화 전략의 성과 발현 여부와 투자 조절, 자산 매각 등을 통한 재무적 버프 확보 여부가 개별 업체들의 신용도 차별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대백화점의 경우 항공산업 지원책으로 공항 면세점의 임차료를 경감받는 점은 영업 실적의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나 신규 오픈한 공항 면세점의 과거 실적과 코로나19 장기화 상황 등을 감안할 때 면세점 사업 안정화 여부는 다소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또한 2020년 오픈한 대전 아울렛과 남양주 아울렛 관련 잔여 투자가 일부 남아있는 상황이고, 여의도 파크원 백화점 오픈으로 대규모 리스 부채가 계상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2021년도에는 재무 안정성 저하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마트의 경우 높은 브랜드 인지도가 온라인 사업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온라인 사업의 적자가 축소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기간 내 흑자로 전환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결국 전사실적 개선을 위해서는 할인점의 수익성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스타필드 신규점과 신규 호텔 오픈 등 연간 1조 원 수준의 투자가 계획되어 있고, 2021년 4월 신종자본증권 3,800억 원의 만기가 도래할 예정이어서 단기간 내 재무 안정성이 크게 개선되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롯데쇼핑은 2020년 중에 백화점 1개점, 할인점 9개점, 슈퍼마켓 50개점 이상을 폐점하였습니다. 이러한 점포 구조 조정과 자산 매각을 통한 재무 안정성 개선 노력이 2021년도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익성 측면에서는 이 기여도가 높은 백화점의 실적 회복과 온라인 사업의 안정화 여부가 관건으로 판단됩니다. 홈플러스의 경우 자산 매각을 통해 인수금융 차입금 감축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주력 사업인 할인점의 수익성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자산 매각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 효과가 오래가지 못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021년 소매 유통업종과 관련된 첫 번째 크레딧 이슈는 채널 시프트 대응 속도입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온라인 채널 이용층이 확대되었고, 당일 배송의 일반화 등 온라인 소비 환경 개선으로 소비자들의 오프라인 회귀는 활발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완화 이후에도 온라인 채널은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온라인 대응이 미흡한 업체는 잠재 고객 상당수를 잃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높은 경쟁 강도로 인해서 온라인 사업의 흑자 전환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온라인 채널 흑자 전환을 위해서는 매출 증대를 통한 고정비 부담 경감과 온라인 시장 내 경쟁력 확보를 통한 협상력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이를 위한 업체들의 투자 부담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크레딧 이슈는 재무적 버퍼 확보 여부입니다. 단기간 내에 실적이 큰 폭으로 회복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영업 현금 흐름을 통한 재무 안정성 개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주요 유통업체들은 자산 매각 등을 통해 차입금 감축과 투자 자금 확보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신리스 회계기준 도입 이후 세이진 리스백과 리츠를 통한 재무구조 개선 효과는 미미한 수준입니다. 이에 진성 매각 또는 매각 후 부동산 개발 사업 참여 등의 자산 활용 방법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보유자산의 활용 여부가 향후 개별 업체의 재무 안정성의 키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소매유통업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이제 질의응답 시간인데요. 아까 그 전반부 진행 도중에 송출이 잠시 매끄럽지 못해서 그 일부 질문들이 답변도 하기 전에 지금 한 8개 정도 답변 완료 처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양해 말씀 올리면서 지금부터 그 답변 처리됐다는 이 답변까지 다 합해서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서두에 진행한 설문 결과 잠시 안내드리겠습니다. 기업 부문 리서치 주제로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업종은 건설업이었습니다. 폴 참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보다 더 나은 보고서로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께서는 화면 오른쪽 하단 Q&A 창에 질문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세미나에 앞서서 몇 개 사전 질문을 받은 게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중 몇 개에 먼저 답변을 드리고 나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질문입니다. 건설업 관련 질문입니다. 등급 변동 요인을 충족하는 건설사가 늘어날 것 같다. 주요 모니터링 포인트는 어떤 점인지? 라는 질문입니다. 선생님, 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건설업 평가 방법론을 적용하는 업체 중에서 단기 등급만 부여하는 한 개사를 제외한 26개 건설사의 경우에는 상향 변동 요인으로 지금 상향 변동 요인으로 정량 지표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10개사에 대해서는 정성 지표만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는 결국 재무 안정성 개선에도 불구하고 비우호적인 사업 환경이 전개되고 있어서 사업 안정성이 더욱 중요하다는 점을 반영을 한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상향 변동 요인으로 제시한 재무 지표는 부채 비율과 EBITDA 마진이 각각 10개, 8개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결국 모니터링 요인도 이에 주안점을 두고 있고요. 결국 실적이 견조하게 시현되는 가운데 사업 환경이 예상보다 더욱 악화되더라도 재무 안정성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지를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상향 변동 요인으로 부채 비율을 더 많이 제시한 이유도 이런 비우호적인 사업 환경 하에서 현금 흐름 저하를 개선된 재무 안정성이 완충될 수 있는지를 지켜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추후 사업 환경이 예상외로 악화되더라도 재무 안정성이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거나 혹은 사업적 기반이 다변화되는 등 사업 안정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판단되는 건설사의 경우에는 선별적으로 등급 조정에 나설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디스플레이 관련 질문인데요. 미니 LED 등 차세대 TV 시장 경쟁 격화 속 OLED TV 시장에 대한 전망은? 이라는 질문입니다. 송정희 연구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연초부터 그 TV 업체들의 잇따른 신기술 제품 발표가 잇따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올 한 해 고급 TV 시장 중심으로 업체들의 경쟁이 굉장히 치열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좀 명칭이 헷갈릴 정도인데요. 삼성의 네오 QLED TV, LG의 QD 나노셀 LED TV, 이런 것들을 브랜드명으로 채택한 제품들은 사실 미니 LED TV인데 이 부분들이 올해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익히 아시는 것처럼 이러한 제품들은 LED 소자를 광원으로 사용을 하되 스탠다드 LCD 패널 기술의 단점을 보완한 진보된 LCD TV로 볼 수가 있고요. 세트 업체들은 프리미엄 TV 시장 내 점유율 확대를 위해서 올해보다 적극적으로 시장 공략에 나설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올해 미니 LED TV 예상 출하량은 250만 대가량 예상이 돼서 2억 2천만 대 규모인 전체 TV 시장 내 절대 비중은 작지만 업체들의 강력한 마케팅 경쟁 속에서 초대형 고급 TV 시장에서는 점차 두각을 나타낼 것으로 봅니다. 당사는 이 진보된 LCD 기술 기반 TV들의 시장 공세에서 OLED TV가 결코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고급 TV 시장에서 OLED가 차세대 프리미엄 제품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여부도 이거 시간을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이고요. 다만 OLED는 현재 양산력이 확보된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이고 또 백라이트 유닛이 불필요한 자발광 디스플레이 특성과 폼팩터의 확장 가능성 면에서 우위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LED 제품들의 가격 공세 속에서도 프리미엄 세그먼트 내 시장 지위가 급속하게 위축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OLED TV 출하량은 20년 기준 350만 대 규모에서 올해는 450만 대 또는 500만 대 규모 내외로 증가 추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향후 OLED가 프리미엄 TV 시장 지위를 보다 확고히 할 수 있을지의 여부는 차별화된 제품 매력도와 또 소비자 가격의 수용성 제고 여부에 좌우될 것으로 봅니다. OLED 시장 침투를 위해서는 패널 업체들의 가격 인하와 공급 능력도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고요. 당사는 LG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보다 적용처를 넓힐 수 있는 중형 OLED 제품 라인업 확충이나 코스트 경쟁력을 전제한 제품 가격의 전개 여부도 주의 깊게 살펴볼 방침입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반도체 관련 질문이네요.
일본의 반도체 원자재 수출 규제 이슈가 최근에는 잠잠한 것 같습니다. 국내에는 공급이 가능한 구조로 재편되고 있어서 영향이 미미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실질적인 규제 효과가 없거나 언론에서 다뤄지지 않고 있어 그런지 원인이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반도체 담당하고 있는 김승범입니다. 최초로 일본 수출 규제가 발생된 것이 2019년 여름이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불화수소 이 3대 제품이 규제 대상이 되었고 일본이 무역 주도권을 가져갈 것을 예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 보면 오히려 한국 쪽에 반사 이익이 더 큰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 반도체 디스플레이 세트 업체 등에서 생산 차질은 거의 발생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사건이 자극이 되어서 공급선을 다변화한다거나 대기업 주도로 국내 중소기업의 국산화를 적극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출 규제가 소재 부품 국산화에 기름을 끼얹으면서 국내 업체 중에서는 동진세미캠, 경인양행, 솔브레이, 후성 등 국내 중소, 중견 기업들의 대체 개발품이 연이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자부는 올해 1월 11일에 소부장 으뜸 기업을 선정하면서 국내 소부장 관련 22개사를 선정해서 맞춤 지원을 하고 있는 등 오히려 당시에는 우려가 컸던 이슈였지만 현재 시점에는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국내 산업 생태계 확대에 도움이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질문에 마지막 답변을 드리자면 영향이 없었다기보다는 오히려 실질적으로는 장기적으로 저희 국내 생태계에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이슈가 많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소매 유통업 관련 질문이네요. 소매 유통업체 가운데 등급 하방 압력이 높은 업체와 모니터링 요인은 무엇인지요? 향후 신용 등급 조정 속도에 대해 궁금합니다라는 질문입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0년 3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봤을 때 현대백화점, 롯데쇼핑, 홈플러스가 하향 변동 요인의 정량 지표들을 일부 충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온라인으로의 채널 시프트와 온라인의 낮은 채산성 등을 감안할 때 단기간 내에 유의미한 실적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업체의 모니터링 요인에 대해서는 앞서 발표 중에 설명을 드렸고요. 개별 업체들은 비효율 점포 매각 등 영업 효율화와 투자 조절, 자산 매각 등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노력들의 성과 발현 여부를 분기 단위로 체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반적인 유통 업황, 그리고 개별 업체의 실적 및 재무구조 개선 가능성 등을 검토해서 향후의 신용 등급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정유업 관련 질문입니다. 장기적 시각에서 정유업 신용 등급 하락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라는 질문입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앞서 정유업 산업 전망 세션에서 최근 정유업계 재무 부담이 증가한 상태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업계 실적 개선 시기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 그래서 중기적으로는 정유업계의 신용과 하방 압력이 확대된 상태, 즉 부정적인 등급 전망 상태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본 질문, 장기적인 정유업계 신용 등급을 전망하기에는 산업의 장기 전망이 어떠하냐와 더불어 개별 업체별 등급 수준에 부합하는 재무 안정성 유지 여부가 핵심 키라고 판단되는데요. 먼저 정유산업 장기 전망에는 부정적 및 긍정적인 요소가 모두 존재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증가에 따른 운송용 석유 제품 수요 감소, 글로벌 신재생 에너지 발전 확대에 따른 발전용 수요 감소 등을 감안하면 장기적인 정유산업 전망을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도 있고요. 인구 증가 전망, 유엔에 따르면 세계 인구는 2019년에는 약 77억 명이었는데 2040년에는 92억 명, 2057년에는 100억 명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구 증가 전망을 감안하면 석유 수요 증가율은 둔화되더라도 절대 수요 자체가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라는 견해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즉 장기적인 정유산업 전망은 아직까지는 그 방향을 예측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개별 업체에 있어서 장기 신용도 전망을 얘기해 보자고 하면 과거에 비해서는 업황 및 실적에 있어서 불확실성이 증가한 점을 감안하면 개별 업체의 적절한 사업 다각화를 통한 사업 안정성 유지와
등급 수준에 부합하는 재무 안정성 유지 여부가 장기적인 시행과 방향성을 좌우할 것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석유화학 관련 질문인데요. 석유화학 업체의 21년 전망은 어떤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문입니다. 네, 석유화학을 담당하고 있는 유준희 수석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사실 발표 내용으로 상당 부분 답이 됐다라고 생각이 되긴 하는데요. 정리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업스트림에 속하는 NCC 업체들은 올해 수익성, 재무 안정성 회복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각국의 경기 부양책 등에 힘입어서 석유화학 제품 전반의 수요가 회복이 되어 업황이 턴어라운드 할 걸로 보는데요. 그에 따라서 수익성이 회복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업체별 제품 포트폴리오가 다르기 때문에 수익성의 회복 수준은 차별화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투자, 배당 부담 수준에 따라서 재무 안정성의 회복의 폭도 차별적인 양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합니다. 다운스트림 업체의 경우에는 제품별로 수급 전망이 상이해서 실적 차별화가 나타날 텐데요. 타이탄 MB 라텍스는 수급이 계속해서 타이트하게 유지될 전망이기 때문에 이를 주력 제품으로 보유하고 있는 금호석유화학의 실적 호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BPA와 같은 이제 패널계 제품은 자동차, 가전에 사용되는 폴리카보네이트 수요 반등에 힘입어서 양호한 마진을 보일 텐데요. 그에 따라 금호 PNB 실적도 양호할 것으로 봅니다. 반면에 ABS는 상반기까지 수급이 양호하겠지만 하반기에 들어서 중국의 공급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하반기 ABS 업체, 국내에는 이제 LG화학하고 금호석유화학이 있는데요. 그 두 업체의 이 ABS 파트 쪽의 실적에 대한 모니터링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MEG는 마진 약세가 지속될 전망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롯데케미칼과 같은 관련 업체들의 이 제품 실적을 좀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건설업 관련 질문이네요. 건설사가 추진하는 신규 사업이 주택 사업의 대안이 될 수 있을지라는 질문입니다. 네, 건축 사업에 대한 집중도가 워낙 높은 상황이어서 지금 당장 신규 사업으로 인해서 단기간 내 사업 포트폴리오 분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주기적으로는 일단 수익 변동성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상세한 내용은 사실 저희가 작년 하반기에 김현연구원이 쓴 그 신사업 관련된 리포트를 좀 참조해주면 좀 더 이해가 편하실 것 같습니다. 요지만 말씀드리자면 통상 이제 부동산 경기 활용 시기에 그 건설사들이 사업 다각화에 나서는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요. 2000년대 초중반 건설업 하반기 이후에 나타났던 M&A 사업 다각화는 건설 분야로서 깊게 파고 들어가는 이제 사업 다각화였다면 최근에 나타나는 사업 다각화는 비건설 부문으로의 이종 산업으로 뻗쳐나가는 모습입니다. 대표적인 산업군이 이제 환경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사업입니다. 폐기물 처리 같은 경우에는 진입 장벽이 높고 건설 폐기물이 배출이 많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익이 있는 것 같고, 신재생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전력 플랜트를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관련된 노하우가 많이 쌓인 점이 이 분야로의 진출을 좀 많이 활성화시키는 요인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다만 이제 신규 법인을 신설해서 이제 사업 다각화에 나서기보다는 기존에 있던 법인들을 인수해서 나가는 형태가 많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사업 자금이 좀 많이 소요되고 있는 것 같고요. 이에 따른 좀 자금 부담이 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신규 사업들이 주택 사업의 단기간 내 대안이 될 수 없을 거고 또 자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만은 중기적으로는 비건설 부분의 사업 확대를 통해서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 효과를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개만 더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석유화학 질문인데요. 미국의 환경 규제 참여 등 환경에 대한 규제의 증가가 석유화학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환경 규제가 석유화학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이동 제한이 있고 또 위생이 강화되는 등 여러 이슈들로 일회용품에 사용되는 플라스틱, 또 고무류 등의 제품 필요성이 인정이 되고 있거든요. 그에 따라 석유화학 수요를 억제하는 즉각적인 환경 규제가 시행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봅니다. 다만 탄소 국경세가 본격적으로 도입될 경우에 국내 석유화학 기업들 단기 실적에 어느 정도 부담 요인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플라스틱 사용 제한이라든가 또는 축소 이런 환경 규제가 석유화학 수요 기반을 약화시키면서 산업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환경 규제 강화의 방향성을 인지하고 국내외 석유화학 기업들은 재활용, 또 바이오 플라스틱 기술 등 친환경 생산 기술 연구 개발을 하고 있고요. 또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한 공정 개선과 같은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아직은 초기 단계로 충분한 대응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향후 업체들의 대응 능력 강화 여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에서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채널 비중 확대가 소매 유통업체들의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지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이 질문 같은 경우에는 발표 내용의 대부분 설명을 드린 것 같고요.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채널 비중 확대, 그리고 결국에는 이 코로나19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왼쪽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온라인 채널로의 채널 시프트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고요. 코로나19가 이를 가속화됐다고 봅니다. 특히 온라인 침투율이 낮았던 음식료품도 온라인 비중이 크게 증가하면서 코로나19의 영향이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을 상당히 많이 변화시킨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 온라인 채널 이용층 확대, 그리고 온라인 소비 환경 개선 등으로 인해서 소비자들의 오프라인 회귀는 코로나19 이후에도 활발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온라인 채널은 다른 업태에 비해서 높은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오른쪽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기존 업체들의 이커머스 사업부를 포함한 주요 이커머스 업체들의 영업 수익성을 보시면 여전히 부진한 상황입니다. 채산성이 낮은 온라인 사업의 비중 증가는 업계 수익성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에는 온라인 채널에서의 수익성 확보를 위해서 매출 증대를 통한 고정비 부담 경감, 그리고 온라인 시장 내 경쟁력 확보를 통한 협상력 강화 등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결국 이 과정에서 지속적인 투자 부담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재무적 버퍼 확보를 통한 투자 소요의 원활한 대응 여부가 향후 개별 업체들의 신용도의 관건으로 판단됩니다. 네, 모든 분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서 금일 세미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답변 드리지 못한 질문에 대해서는 이번 주 내로 공시 예정인 별도 보고서를 통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 자료는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많이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세미나도 유튜브 라이브 링크를 통해서 다시 보기 가능하오니 이용해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발표하지 못한 기록 부분 14개 업종에 대해서는 핵심 내용을 담은 녹음 파일을 저희 회사 홈페이지에 또 게시할 예정이오니 함께 많은 이용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세미나 종료 후 화면에 나타나는 이번 세미나 관련 설문에도 응답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시어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번에 보다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